저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광주에서 저희가 서구문화센터에서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5년 됐나요? 한 7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아이고, 그때 수업을 하고 다시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그 수업들을 듣고 계신데 오늘 제가 할 역할은 뭐냐면 그 원래 교재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재 500권을 찍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인쇄 중입니다. 인쇄되면 바로 따끈따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교재를 보시다가 수업을 하시다가 궁금증이 있으면 이제 제가 질의응답으로 이제 풀어드리는 자리인데 그 수업을 제가 최근에 저도 아주 오랜만에 봤더니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이 없고 저도 또 그 강좌를 거의 안 보고 지내니까 그 요즘에 그거를 영어 자막을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비공개로 이제 외국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딱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침을 논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TCM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트래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칼의 약자예요. 그 중국 정부가 1958년에 만든 일종의 이제 국가 의료 체계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사실 이제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과정도 TCM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TCM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메리엔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경 그 닥터, 이제 그 양반은 서양 의사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동독하고 소련 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신경학설이라고 해서 세계 의료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세포학설이 발달하고 독일은 신경학설이 발달하는 그 이제 소련하고 동독은 신경학설이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루테인 실험한 거를 그 다량의 정보를 소련군이 획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제약이 확 발전한 거는 731 부대의 전범들이 전부 다 전범 재판에서 면제돼가지고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제약회 사장도 되고 막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731 부대는 주로 이제 화학 약품으로 그러니까 쉽게 화학무기 개발하는 공장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의료가 소련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쪽은 신경학사, 한쪽은 세포학설이 발전하는데 그때 중국에 있는 서양 의사가 파견이 돼서 이제 신경학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마침 국가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락을 신경이라고 하는 체제로 바꿔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 요즘에 이제 경혈도를 보시면 이렇게 반 해가지고 여기는 사람 몸인데 이쪽은 뼈가 나와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부 경혈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침을 하는 그 국가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만든 그 TCM 체제에서 침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북미, 그다음에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데 가서 다 TCM이라 그래서 딱 침을 한다 그러면 아, 너 TCM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나는 이제 난 TCM 아니야. 네. 절대 아니다 그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증상이 있을 때 어디가 아프거나 삐거나 그러면 그 신경을 좀 자극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걸 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된 룰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이제 베딕이라고 보통 존중할 때는 그렇게 불러요. 베딕이라는 건 뭐냐면 베다의 형용사, 베다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프라크리티라 그래서 체질학이 체질. 그러니까는 동일 같은 데 가면 아유르베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인으로 대접을 하는데 침 한다 그러면 기술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이 사태를 보면 이건 너무 억울한 사태야. 왜냐하면 사실 동양의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 유물론자들인 중국 공산당이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학에 개입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에 하도
중국이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탄압을 해서 졸렬한 과학적 지식으로 동양의학 전체를 형용화시킨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를 다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맥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들이 쓰고 있는 기경팔맥 이런 거 그 사람들 안 해요. 듣기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형장이라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딱 있는 장기, 그게 오장육부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그냥 뭐 몸에 개입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아유르베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철학적인 배경이 우리 동양의학에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판 자막을 막 만들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체의학의 현재 전 세계에서 대체의학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측은 아유르베다예요. 근데 그 아유르베다 체제가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은 대체의학.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서양의학 자체가 아마 좀 있으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다른 게 의료계는요. 정말 혁명 전야예요. 누가 먼저 그걸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검진센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검진은 AI가 할 겁니다. 100% 그렇게 돼요. 지금 선생님들 그 검진 기록 있죠. 딱 갖고 챗 GPT에 딱 넣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의사들이 설명하는 거 10배를 설명해줘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잖아요. 서울대 무슨 과에 어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서 이렇게 물어봐라고 알려줘요. 의사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사들 끝났다는 얘기. 왜냐하면 오진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올 거고 그러면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화돼서 지금처럼 고비용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약물도 그렇고 일례로 이제 그 전체 일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만든 건강검진센터가 딱 있고 선생님들이 거길 들어가면 다 검진을 해주고 다 자기한테 개인별로 정보가 다 들어오고 그 정보를 싹 국가가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양의학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뀔 거라고 봐요. 요즘 저도 한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환자들한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검진 기록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올려버려요. 올리면 해설을 너무 잘해줘.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딱 걔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5분이면 거의 정리가 돼요.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마 대체의학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바뀔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대체의학이 이제 그런 정도는 안 돼요. 그걸 이제 소위 양진한치라 그러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비만이나 피부 이런 것들의 증상이 생겨. 그러면 그거를 서양의학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치료 수단만 딱 바꿔요. 약침으로 바꾸거나 생약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자기 위치가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소는 잘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큰 얘기를 작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굉장히 침을 아프게 놓죠. 불만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되게 단순하게 놓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왼쪽 오른쪽 맥 짚어가지고 어느 쪽이 큰가 해가지고 그쪽에 놓잖아요. 그거 괜찮게 보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병들지 않고 천년만년 잘 삽니까? 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선생님 잘 아시네요. 공부를 잘 시키셨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럼 균형을 회복하면 어떤 것이 좋아요? 균형을 회복하면 몸이 평탄해져요. 평평해져. 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운이 체계적으로 서술한 거는 아유르베다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을 달의 에너지라 그래요. 오른쪽을 태양의 에너지. 우리 음양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래. 잘못된 규정이다 이제. 왼쪽이 달의 에너지고 오른쪽이 태양의 에너지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거야. 이쪽은 좀 냉정하고 차분해. 이쪽은 열정적이야. 왜냐하면 손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좌우에 대한 해석이 틀렸을지언정 한 가지는 맞아요. 뭐가 맞냐면요. 이 좌우를 이걸 이다, 이걸 핑갈라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참 억울한 게 그 독일 애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기 그러면 약간 사이비로 봐요. 기. 근데 불안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 봐. 그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슈슈나라 그래서 척추의 에너지가 상실돼요. 그 척추의 에너지가 상실되면 어떠냐면 사람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늘 어떠냐면 좌우 불균형이니까 몸이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넘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생겨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는 부족한 거, 하나는 넘치는 거.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래요. 넘치는 쪽에 대해서 주목할 때도 있고 부족한 쪽에 주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척추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척추가 안정이 안 되면 사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요가 명상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죠. 잘 안 되는 분들 꽤 많죠. 앉아 있으면 좌선을 하고 앉아가지고 예전에 참 내가 볼 때는 우리 스님들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도 초기에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인도에서 이제 유명한 그 아유르베다 의사인 아슈탕가 흐르다야라는 책이 나오면서 수행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호흡을 조절하고 야마라 그래서 자기의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신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건 어떤 거냐면 상당한 시간을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충분히 보는 행위예요. 그 명상이란 말이 눈을 감고 상이 서로 삼자의 마음심자예요. 자기를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심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해보시면 알지만 5분만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딴 데로 날아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휴식나 척추가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척추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 이전에 요가 슈트라 체제, 그러니까 소위 AD 6세기 이전의 인도의 요가 체계에는요, 아사나라 그래서 몸의 좌우를 회복하고 우리 이런 요가 할 때 한 발로 서서 나비 자세 많이 하죠. 그게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좌우 균형이 잡혔는지를 보는 거예요. 좌우 균형이 잡히는 사람은요, 호흡이 깊게 늘어납니다. 척추가 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의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쪽을 이다, 이걸 핑갈라, 그다음에 이걸 슈심나 그런 다음에 이 이다와 핑갈라가 균형을 회복하면 이 슈심나에 여러 가지 에너지 통로가 열린다. 에너지 통로가 7개가 있다. 그걸 체크라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걸 쿤달린이라고 불러요. 그 의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사나를 하죠. 일례로 우리가 선불교의 조사를 달마대사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그분이 면벽 수행을 9년인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은 소림사에서 이상한 무술을 하죠. 그게 우리 불교에 있는 전통일까요? 그걸 다 탄트라라고 합니다. 탄트라. 탄트라는 이제 몸을 신전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몸을 균형을 회복해. 균형을 회복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몸을 회복해서 뭐 불사의 몸을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뭐를 하냐면 자신을 충분히 봅니다. 자신을 충분히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 좌우 불균형을 치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노동할 때 봐보세요. 자기가 딱 몸의 균형을 딱 잡고 한 방향으로 자기를 회복해가면 노동할 수 있나요?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균형을 일으키는 그 노동을 선생님들은 왜 하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이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극적으로 태어날 때 10만 년 동안 생존을 유지해왔던 우리 선조들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선택과 분별을 할 줄 압니다.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도. 고양이들 딱 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직감적으로 힘이 센 놈들을 피해서 잘 숨어요.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나냐, 이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만히 그대로 두잖아요. 몸은 계속 불균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균형을 잃으니까 우리 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거칠어진 만큼 우리는 좀 더 강한 분별이라든가 강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침을 한다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편안해지는가? 단순한 거예요. 호흡부터 편안해져야 되고, 자기가 무언가 일으키는, 요즘에 우리 그 불악강동 많이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냐면 10만 년 동안에 업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잘 맞으면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으키는 많은 분별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애기들 아프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신가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애기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냥 안 하시잖아요. 애들이 잘 살 수 있게 엄청나게 센 분별들을 해가지고 애들을 잘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내려먹인다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애들을 막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상태가, 조성된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기의 몸 같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무너져 갈 때, 일례로 선생님도 건강을 딱 이제 다치고 나면 어때요?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거, 절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놔야 돼요. 응? 그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놀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 3년을 아버님이랑,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우셔서 집을 나가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랑 저랑 남아가지고 아버님을 3년 동안 모셨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고향이 못 보셨는데 제가 이제 괴산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그 어시장에서 싱싱하게 나오는 생선을 드시고 싶은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본인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 같은 데는 제가 이제 모시고 막 목포에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맞고, 그래서 어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기화된 어떤 것이 무너지는 고통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충분히 먼저 바라보고 충분히 객관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정도로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를 길게 볼 수 있는 힘이 쉽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좌우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좀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깊게 하고 편안히 앉아서 고요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증상별로 안 하죠.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맥주 퍼가지고 이 사람 좌우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딱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앞에서 좌우 균형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척추를 통해서, 그 아유르베다는 상하 균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요, 좌우 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죠. 맥이 약한 사람은 아래서부터 침을 하죠. 이제 공손부터 하잖아요. 맥이 강한 사람은 뇌관부터 하죠. 이게 상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상하를 놓고 이 사람의 균형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실 어디로 모으냐면
하단존으로 기운을 계속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몸이 균형을 잡게 되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 자신을 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저희 스테이 기정제라고 지리산에 똑같은 이런 시설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섭생 프로그램 하는데 그 섭생 프로그램의 모토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거예요. 이번에 저기 이제 섭생 프로그램의 모토. 외국어도 있던데. 그러니까 평온은 절제와 온화함에서 생긴다. 절제가 확립되면 삶에 힘이 생겨난다. 고요하고 절제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섭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욕망을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질 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단순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 중에 좀 과잉된 거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좌우 균형을 좀 확보하고 쓸데없이 이제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 특히 좀 나이가 드시면 한국 남자들이 어린애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골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보면 내가 저 7살짜리들하고 앉아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심할 때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자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해주고 자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인데 막 그러고 그 얘기만 그리고 한 번 잘 맞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안 되는 날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7살짜리 삐진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긴 시간을 거기다 넣어서 몸 다 버리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술 먹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술 먹고 그러니 자기를 언제 봅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덜커덕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죽음이 코앞에 탁 다가오거든요. 70 몇 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때까지.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그래. 선생님 저 죽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람이 죽지 안 죽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제 한 40살부터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죠. 다들.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이 젊음이 언제 끝나냐면요. 여자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30대, 남자들은 40대 끝납니다. 젊다는 것은.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40대가 되면 숲으로 가서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질환을 고치거나 이런 거를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균형을 회복하면 사실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척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회복되면 척추가 열리고 척추가 열리면 호흡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이 줄어듭니다. 교감신경 항진이 줄어들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소화불량의 대부분을 사라져요. 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여기 있는 신경다발 하나가 우리 몸의 소화기 연동운동을 막아요. 연동운동이 안 되면 음식을 조금만 넣으면 안 움직이니까 산이 막 뿜어져요. 현대인들이 몸이 산화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산화된 채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염증이 많아져요. 염증이 많아지면 암이 생깁니다.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깨 아프다. 어떤 사람은 두통도 있고 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 그게 뭐예요? 교감신경 항진이거든요. 그러면 좌우 균형을 회복해서 척추를 이완시켜주면 대부분 해결되죠.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막 말하면 어떻게 해요? 별로 대응을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내관에 침하세요. 단순한 답이잖아요. 네. 내관에 침을 하면 일단은 이제 내관에 침할 때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어느 쪽 내관 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이때 똑같아요. 아유르베다도요. 뭘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좌우 불균형이 있어요. 이다 핑갈라의 불균형이 생겨. 뭐가 문제야? 이걸 아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진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고수야. 그 진단을 할 줄 알면 구루라 그래요. 구루를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 딱 보고요. 그 수리도샤라고 도샤의 불균형과 나디의 불균형을 딱 볼 줄 아는 사람이 구루예요. 그럼 그 사람은 프라크리티라고 체질을 딱 집어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명상법과 요가법을 딱 준단 말이에요. 섭생법까지 줘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그루들을 만나봤는데 틀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알려주냐면, 야, 너 맥진을 가르쳐 주려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좌우 균형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게.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복진만 하세요. 다음 단계로 맥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짚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몸의 힘의 크기가 위와 아래쪽에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를 보고 좌우에 쏠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의 경맥을 이용해서 그냥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과는 좌우 균형 회복. 좌우 균형이 회복이 되면 척추의 통로가 활성화돼요. 척추의 통로가 활성화될 때 침을 교감신경 체에다 탁 찔러주잖아요. 그럼 대체로 그 사람들 말하는 체크라 중에 여기 소위 우리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보통 그 분별을 의미하는 체크라예요. 여기가 싹 풀리는 느낌이 나는 순간 하단전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8분 응선 넘어간 거예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치료는. 이런 치료는 사실은 서양의학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체의학이 가야 될 길은 그게 뭐겠어요? 인간 전체의 몸을 보고 그가 앓고 있는 균형도 복잡하진 않아요. 좌우 상하 균형을 보고 균형을 잡아서 몸의 중심 통로가 열리게 만들고 그 속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본 다음에 그렇게 몸이 열린 사람들은 증상 치료할 때 되게 편해요. 어깨 아프면 어깨 툭 찔러버리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상태가 되시라는 거고, 그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그 편안한 몸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살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명상도 이렇게 열어놓고 아침에 6시가 되면 이렇게 저희 이제 인터넷 상에서 모여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아주 단순해요. 저희가 하는 명상은 그 아나파나사티라 그래서 호흡을 보는 명상을 그냥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정 강독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례로 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노 보면 공자님이 말하는 내성인이라는 건 딱 요거예요. 내면에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절제가 필요하다. 근데 내면의 절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5세기, AD 6세기 이후에 벌어진 가장 큰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껍데기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AD 6세기 이후에 특히 인도의 철학의 변화 이후에 몸은 신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몸 안에 있고 몸을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균형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왼쪽에 침 놓고 이렇게 오른쪽에 침 놓고 이런 걸 계속하면서 자기 균형을 회복하고 좀 더 이제 건강해진 분들은 일단은 자기 척추를 또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염증들 특히 면역계 질환들 이런 것들 있죠. 면역력도 간단해요. 뭐냐면 혈액이 과잉 대응하면 그걸 면역계 질환이라고 봐요. 우리 자가면역 질환 있죠. 그거는 혈액이 그냥 자기 세포를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은 그걸 톨레랑스라고 해서 부르잖아요. 이번에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면역이 관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공격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면역은 다 혈액이 있거든요. 왜 면역 과잉이나 면역 관용이 나오는가? 혈액이 문제가 생겨서. 그 혈액은 왜 문제가 생기는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교감신경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애기는 똑같죠. 항상. 좌우 균형 잡고 상하 균형 잡고 척추를 열어주면서 중심 통로를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 균형을 잡는 방법 중에 내 몸의 좌우가 어떻게 밸런스가 안 맞는가 복진도 알려드리지만 맥진을 배우시면 확실히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맥진은 이제 이번 과정이 아니라 다음 과정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바로 질문하시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좀 길게 한 거고요. 편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한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 관계없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했던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어떤 한의사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 주제는 관련 없습니다. 편하게 다 물어보십시오. 지도 의원이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네, 저 마이크 선생님 주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운동을 무려 해가지고 조금 손이나 팔에 이런 게 조금 저림증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물렁살을 빼가지고 일단 박사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아파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는 계속 이거 치료를 하는데도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게 그게 통로가 막혀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우 균형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좌우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참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척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가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들 병원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너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수술한 분들이 자기가 거기를 한번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알려드려요. 사실은 뜸법이 아주 좋습니다. 뜸법이.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기혈 소통이 우리 몸이 아니라 인공물이 들어오면 그 인근 지역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계속 밀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역 거부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 국부 지역에 뜸을 굉장히 오래 뜨면 생각보다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국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 불균형을 잡는 치료를 계속 하는데 특정 수술 부위 예전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 같은데 이렇게 절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수술 부위에 이제 국부에 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놓으라고 하거나 왜냐하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뜸을 뜨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깊은 데로 깊게 절개가 되면 그럼 침을 좀 써서 침을 넣어 가지고 예전에 침 머리에다가 뜸쑥을 넣어 가지고 불을 붙여서 열기를 넣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목 디스크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수술한 곳 인근에 뜸을 한 6개월 정도 길게 뜨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좌우 하시는 건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거 질문하십시오. 네. 또 마침 좌우를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자침 관련해가지고 제 하는 자침에서 운전할 때도 이제 공손내관 하목을 찌르는데 근데 이게 오른손은 좀 힘들잖아요. 밟아야 되고 기어줘야 되니까는 그래서 항상 왼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그럼 집맥을 해서 이쪽으로 몰렸을 때만 하는 게 나을지 그냥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게 나을지. 예, 원래 상관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른손에 이제 기운이 하기 몰렸다. 힘들다. 저는 왼손으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발만 해요. 운전할 때는 발만. 예. 함고. 그리고 그게 왜 이제 그런 걸 하냐면 장기 운전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지리산 왔다 갔다 할 때는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좌우 잡아가지고 발에다 침을 딱 찔러놓고 해버려요. 그냥 운전은. 그럼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탈 때 아주 좋습니다. 13시간 가시잖아요. 딱 침을 딱 찌르고 한숨 자. 먹어. 함곡이 좋습니다. 하나만 아니면 4개 다 찔러도 돼.
한 곡부터 예, 쭉 4개다. 대충까지 쫙 질러버려요. 그럼 그 발에만 찌를 땐 좌우는 어떻게 집어요? 맥진에서 큰 쪽에 아, 큰 쪽에 지금 그냥 큰 쪽에 큰 쪽에 발에만. 넣으면 되죠. 오른발은 악셀은 몰라. 악셀은 밟으면 되게 듣기 되고 좋잖아요. 그냥 쭉 밟으세요? 쭉 밟으면 찌릿찌릿하죠. 선생님들은 이게 그렇게 하시지만 예전에 우리는 별 실험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척추를 아까 이제 수술해서 다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어떤 걸 해드렸냐면 침을 딱 지금 우리가 쓰는 침이 엄청 좋은 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부러지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부러져서 문제였잖아.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척추에 딱 넣고요. 테이핑을 해줘. 그리고 2, 3일씩 있으라 그래요. 그럼 잘 때 엄청나게 막 듣기가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듣기가 정말 많이 되는 건 언제냐면 운전하면서 딱 붙이고 있으면 그러다 요철을 넘어가면요. 막 전기가 오히려 막 쳐. 그럼 오른쪽 발에 꽂고 그냥 엑셀 밟으면 그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튼 이제 맥센 쪽에 발등에다가 예, 4개. 예. 쌤 저희들 지금 여기 모이신 쌤들 대부분 기초반이신데 침을 여기서 맞고 이제 자침을 좀 이제 용기 쌤 권하면 그 부위를 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사인펜으로 찍어가서 하신 분도 계시고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쌤 제가 이 자리가 잘 아닙니다라고 이제 그 갈등을 좀 느끼세요 자침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쌤 그래도 모르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하신 분들은 그 자리가 긴가 아닌가 굉장히 갈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지만 그 부분이라도 넣으면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의학하고 제도권의학하고 가장 큰 차이는요. 대체의학이라는 거는 개별성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별성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게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침을 해주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침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걸 자각이라고 그러는데 일례로 요즘에 요가하는 사람들 중에 소마 요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선생님 요가를 해. 따라서 안 합니다. 자기 느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못 찌르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침을 배울 때 어떤 한 친구는 절대 안 맞고 계속 찌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너는 이기적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3년을 엎드려 맞았어. 근데 결국 누가 더 침을 잘 넣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맞으면 내가 잘 나요. 왜냐면 난 느낌을 아니까. 저렇게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 침이 자기 몸에 계속 작용하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침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자기한테 맞는 침을 자기가 딱 얻잖아요. 그럼 그대로 끝나. 저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침 배우고 저 안 만나는 분들 많잖아요. 독립해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 맥진을 안 배워서 좌우 선택할 때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희선 놔주면 그 자리에 계속 찌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맥진을 배우면 독립이 돼요. 딱 그날 누워가지고 그다음에 맥진보다 제가 권하는 것 중에 우리 요가 니들 할 때 자기 몸을 살피잖아요. 그럼 저는 맥진도 안 봐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내 몸을 봐. 그럼 왼쪽 탁 찔러버려요. 느낌 몸의 흐름을 봐요. 이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찔러야 되는구나 하고 물론 환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환자한테 너 왼쪽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자기 몸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일례로 사람들이 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전 6시간, 침 4시간, 뭐 교육 3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는 순간순간 저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하는데 혼자 조용히 쫄로 가요. 그래가지고 몸을 풀고 와.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침을 딱 할 때 내가 좌우 균형을 딱 잃고 몸이 어디서 딱 뭔가 막힌다. 그럼 스스로 해결을 해요 항상. 그리고 대표적으로 식사를 할 때 내가 밥 먹을 때가 안 됐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까지 아침 점심을 굶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을 놓거나 움직일 조건이 될 때까지 몸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산에 가서 걸어보면서 막 스트레칭하면 내 몸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감정이 올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불교가 뭐냐? 자기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충분히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침을 한다는 게 뭐예요? 딱 찌르고서 우리 침할 때 제일 좋은 거 집에서 딱 찔러보세요. 그럼 몸이 움직여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셔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다가 움직임이 딱 멎어요. 그럼 다시 또 자극을 줘야 돼. 그래서 몸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쉬는 날 한 4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30분 정도 내 몸을 가만히 보고 있어. 아, 그럼 오늘은 오른쪽 공손이야. 그럼 찔러요. 찔러서 딱 놓고 가만히 또 1시간 동안 있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아. 그럼 빼. 그리고 또 빼놓고 가만히 나를 또 봐. 그러면 어디 누워서 가만히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침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배워서 스스로 찔러야 돼. 대신 이런 건 있죠. 본인이 급박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모여서 조금 더 이제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열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건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맥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 1시간씩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해요. 그러니까 잘 때 되게 중요해요. 잘 때 반드시 척추를 이완하고 주무셔야 돼요. 어떤 상태까지. 일어나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척추를 이완하고 또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엄청난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서울연구소 하다가 그 현장에 침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안 하던 노가다를 하니까 한 1시간, 2시간 하면 여름에 아프더라고요. 그럼 목수들이 뭐라 그래도 딱 가서 혼자 몸을 풀어. 다시 또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자각이에요, 자각.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까지 가도록 그 몸을 옆에서 좀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안내자라는 말을 요새 많이 씁니다. 조용희 선생님이랑 나랑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안내자다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침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침을 하시고 나는 원래 좀 신기가 있어. 그런 분들 맥진하지 마시고 가만히 자기 몸을 보십시오. 오늘 왼쪽이야 하고 왼쪽 줄이시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은 네. 30분 말씀하시는데 더 오래 놔둘수록 좋습니까? 저는 한 4시간씩 해요. 쉴 때는. 침을 찔러두고 4시간 동안 있어요. 계속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옛날에 싫어했는데 좋아합니다. 딱 이코노미 가가지고 침을 딱 찔러놓고 왜냐하면 한 번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침을 못 찌르겠는 거야. 어찌나 옆에서 와서 말을 시키고 승무원이 붙어서 옆에서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다시는 이거 안 탄다 그러고 이제 이코노미 가면은 침을 딱 찌르고 가만히 기내식 줄 때까지 몸을 딱 봐요. 그래서 몸이 다 풀리면 그래 기내식 먹어. 근데 몸이 안 풀렸어. 그 기내식 안 먹고 그냥 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혼자 13시간을 유럽 가면은 내 몸을 가만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 그럼 누워가지고 왼쪽도 찔렀다, 오른쪽도 찔렀다 하면서 내 몸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죠. 그 내리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니면서 이제 모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혹시 휴일에 시간 있으시면 내가 하나만 찌르고 한 2시간 자기 몸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공선 하나 찌르고 또 보시고. 유튜브 보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만약에 좀 지루하면 중간에 튀었다가 껐다가 그래 괜찮아요. 근데 되게 어떠냐면 침이 탁 잘 된 날은요 아무것도 안 빠져요. 몸에서 이렇게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명치에서 다 열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열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막 몸이 간질간질하면서 열리고 그 명상 오래 할 때 뇌가 간질간질해지잖아요. 그런 게 다 생겨요. 그 간내가 이완되면서 몸이 곳곳이 다 편안해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딴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 명상 세계에서 안 나오려고 하잖아. 그걸 침을 할 때 느낀 적이 많아요.
침을 꽂아놓고 안 빼고 싶어. 그래서 제일 억울할 때가 침이 너무 잘 됐는데 수업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걸 뺄 때 너무 안타까워. 내가 이걸 안 빼고 누워 있고 싶은데 이걸 빼야 되네 이제 막 그렇죠.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쌤, 오른쪽 왼쪽이 맥이 좀 약해서 오른쪽에는 먼저 기경을 했어요. 그리고 맥을 볼 때 가끔 왼쪽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게 너무 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침을 잘못한 겁니까? 뭐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침을 딱 했을 때 사람의 몸이 아주 정확하게 분배돼 가지고 좌우가 딱 맞아.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례로 지금 침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저 무역지에 보면 뭐라 그러죠? 뭐 육식갑자 이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좌우 침을 놓는 사람들은 균형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균형의 요소가 척추하고 소화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주 정말 다 열린 사람만이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싹 넘어가면서 아주 골아져요. 호흡도 골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자극을 주면 세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보시라는 이유가 처음에 침을 했어. 되게 편안했어요. 딱 빼잖아요. 그럼 의외로 이쪽에 가 있어요. 그 이쪽을 또 해. 계속 핑퐁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주 고수들이 쓰는 자 중에 여기 인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를 또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상하를 볼 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고급 번역 내가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손에서 하는 거, 척추로 하는 거, 마지막에 인맥 수준에서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단전에 기운이 아주 잘 내려와서 호흡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열릴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몸을 충분히 쉬면서 만들어서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각관이라고 빗닦아 빗자루라고 의도를 세워서 자기의 마음을 찢다를 이제 호흡에 탁 대대잖아요. 근데 진짜 몸이 좋은 날은 그대로 탁 붙어요. 안 떨어져. 그리고 거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냥 완전하게 집중 상태로 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몸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좌선을 하는 거 그거는 좀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예민하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딱 명상을 해요. 우리 기본 20분을 하거든요. 그냥 알아요. 아, 오늘은 계속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20분 내가 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하다가 빨리 나간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단계가 많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사회생활도 좀 중단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뭐 하시겠습니까?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침도 찌르고 명상도 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저도 그런데 한 10년 하셔야 탄탄해집니다. 잘 열리고 그렇게 돼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예. 호흡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주제를 물어보신 건데 경전에 의하면 호흡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호흡을 하면은 조금 숙달이 안 되면은 조금 하다 보면 숨이 가쁘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숙달을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쉬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현재 우리 가장 문제는 뭐냐면 조식이라 그래서 호흡을 조절을 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가 슈트라 체제에서 보면 요가 슈트라는 뿌라나 야마라고 나와요. 야마라는 게 뭐냐면 야마가 요가 슈트라의 제 1단계예요. 그게 절제, 자기를 생활상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뿌라나 야마는 뭐냐면 그거 원래 뿌라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을 조절한다고 나와. 근데 그래서 요가하는 분들은 호흡을 조절을 해요. 근데 불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자기 호흡을 보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호흡을 보고 있으면 호흡이 나중에 자기한테 맞게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마시고 가장 편하게 앉아서 대신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상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2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척추를 충분히 풀어.
그리고 그냥 앉아서 그날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끔 호흡이 와요. 그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컨디션이 좋은 날은 호흡이 점점 길어지면서 깊어져요. 그런 날도 있고 지난번처럼 공사장에서 명상을 했거든요. 밖에 이제 막 연장 다 있고 근데 이쪽 방 하나를 치워서 앉아가지고 새벽에 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차 소리는 들리고 먼지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콧물이 막 줄줄 흘러서 호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날 때 명상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침을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 아니 본래는 그냥 그런 게 더 좋죠. 원래 예전에 지금 이제 명상하는 게 시간이 딱 정해져서 6시에 무조건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수업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마 한 12시 가량 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빨리 자고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5시 몇 분 되면 이제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칭 하고 그냥 바로 명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트레칭도 하고 침도 해요. 그래가지고 몸이 정말 좋을 때 꼭 명상을 했어요. 몸이 내가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면 딱 집에서 이제 그 명상하실 때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침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티베트 승려들 보면 붉은색 옷 있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명상할 때 머리부터 딱 써요. 이렇게 자기 장막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실 때 반드시 특히 하체를 따뜻하게 가리시고 그다음에 명상하실 분들은 요즘 숄 좋은 거 많잖아요. 두툼한 숄을 머리부터 딱 이렇게 딱 쓰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되게 그게 결국 그 명상이라는 게 그 경전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쑥가라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돼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상을 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고 왜냐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는데 선생님들 질문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네,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 나와서 선생님한테 꼭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문안을 가야 돼가지고 못 오셨다고 이 질문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뇌출혈로 오른쪽이 팔다리 마비가 오신 분인데 혈자리를 좀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근데 그분을 이제 사실 만나야 됩니다. 봐야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마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척추에서 편마비 되는 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척추 열 몇 개를 침을 찔러보면 감을 잡습니다.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할 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편마비가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신경이 다쳤는데 그래요. 그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신경이 다치잖아요. 기존에 있던 신경 말고 다른 신경이 살아나기도 해요. 우리가 한 체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뇌의 한 부분에 혈관이 막혀서 한쪽 뇌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뇌가 죽어가는 거죠. 그분은 혈관이 다쳐서 뇌를 수술해서 혈관을 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다. 침을 한참 했는데 가혈관이라고 혈관이 아닌 혈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혈액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래요. 자기가 뭔가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기존의 것이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아닌 자리가 다른 모세혈관 같은 게 사실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면 길이 다시 열려요. 그와 비슷해요. 계속 자극을 주고 작용을 주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통로들이 열려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일례로 좌우 침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일례로 이제 체온까지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능은 이제 잘 안 움직여. 그런데 어떤 분이 있냐면 일례로 그 손발에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침을 했을 때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례로 침을 하면 이렇게 퍽 이렇게 손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손락이라고 아주 미미한 경락들은 좀 살아 있는데 굵은 경락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진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처음에 손발에서 하는 방법하고 척추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마비된 편마비 측을 찌르는 방법하고 이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혈자리 하나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저기 침 넣는 시간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길게 해도 좋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자침을 매일 해도 괜찮은지 아침 저녁으로 하는지 그게 자침을 안 할 정도로 몸이 좋아지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균형이 다 완전히 회복된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3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 한의사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침은 자주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침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아까 중국 침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자극을 한다고 맞아보시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침 할 때도 들어올 때 듣기는 안 되는데 아프게 찔러 막 아파. 그러고 침 딱 끝내보십시오. 힘이 쑥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픈 자극과 몸이 싸워서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하는 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 엊그저께도 뭐 누가 유튜브에 올리면 중국 정부 욕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망쳐놓고 있잖아요. 종주국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한 게 얼마나 내용이 열악한지를 몰라. 뭐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이끌 새로운 의학을 만들었다는 거야. 개판을 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침을 맞으면서 어디 아프면 잠깐 맞지 자기 자신의 일례로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제가 아까 그 진단법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프라크리티라고 사람의 체질을 딱 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요가를 하고 어떻게 요가가 운동이니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명상까지 하는지를 프로그램을 다 짜줘요. 그러니까 일례로 독일 같은데 사람들이 인도의 남인도의 그 해안가에 가잖아요. 겨울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데 꽉 처양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 독일 가면 지금 보면 3시쯤 되면 막 해가 지잖아요. 북부 유럽은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합니다. 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침 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아프면 급하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침을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사람들한테 뭐래요? 진짜 듣기를 하실 줄 알고 진짜 기라는 것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당신은 체험을 했거나 믿기는 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피부, 3분의 1은 비만, 3분의 1은 이렇게 이제 여기 척추 같은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정형외과 책 보고 그냥 와서 한의학에서 한의사 자격증 딸 때까지는 시험 볼 때까지는 뭐 황제내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졸업하고 어느 한의원에 가 부원장 가요. 그러면 아예 그래요. 너 이 정형외과 책 다시 보고 와. 너 피부과 책 보고 와. 너 비만하는 책 보고 와. 보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대 교수들 만나면 내가 그러죠. 뭐로 가르치냐고. 끝나고 나서 아무도 안 쓰는 거를. 그리고 요즘에 좀 강하게 알기는 하고 가르치냐고. 대놓고 좀 뭐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한의대 정원 반을 잘라가지고 의대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희대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원광대는 양안방에 같이 있죠. 티오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반씩 잘라서 경희대 그 의대 정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현재 900명쯤 나오는데 400명만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랑 통화하면 되지 뭐로 그런 거를 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에 초음파 대부분의 판결 받았잖아요. 그거를 배우러 다니느라고 힘들이 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한 한의사 선생님이 이 몸에서 기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대체의학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요즘 예전에는 좀 좋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너무들 많이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 그냥 웬만하면 양이랑 통합하시는 게 낫겠다고.
대신 그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동양의 의소라든가 동양의 의학사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그걸 본인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큰 이제 크게 사람들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하여튼 대놓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침 맞고 힘 빠지고 이런 거는 전혀, 심지어는 이래. 우리 이제 대구에 그 김경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시어머니가 계셔. 그분이 이제 편마비가 왔어요. 근데 너무 한우가 내가 90개씩 침을 넣는데 머리에다가 한 60개를 넣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뇌신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막 찌르는 거야. 근데 여기를 찌른다고 뇌신경이 자극이 됩니까? 머리가 뼈로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침을 하는 거 어따해요? 껍질에다 하는 거냐? 침이 그 두개골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까? 여기다가 수십 개 찌른다고 어떻게 뇌신경이 자극이 돼요, 그게. 근데 침만 맞고 나면 힘이 너무 빠져.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라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침 많이 찌르면 안 돼. 나 힘 빠져서 못 살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침을 해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침 맞았는데 힘이 안 빠져 그러는 거야.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 선생님도 해보세요. 힘 빠지나.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른해집니다. 나른해지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제 좀 힘이 더 나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몸의 그레이드를 보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좌우 균형을 잡는 거를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수행자들 봐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요가 수행하는 사람 아침부터 밤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좌우 균형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선생님들 침 30분 하루에 한 번 어림도 없습니다. 자, 또 해보십시오. 방금 그 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서 침도 못 놓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침도 하나 놓기가 힘들어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겨우겨우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침을 놔요. 그러면 진짜 그 꾀병 부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또 기운이 올라와서 막 기운을 또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게 마약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없는 기운을 혈자리를 건드려 가지고 써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데 편중되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 기운이 빠지는데 그때 어떻게 빠지는 거냐? 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렇게 몸 힘들 때까지 몸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하도 기운을 많이 써서 근데 자기를 좀 아셔서 멈춰야 돼요. 멈추시고 그 다음에 침을 놓으면 왜 기운이 생기냐? 그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좌우 균형을 잡으면 위에 좌우 균형을 잡으면 척추 쪽에 제가 그 균형점으로 그러니까 일례로 어느 한쪽에다가 힘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은 뭐냐면 척추로 기운이 들어와요. 우리 몸의 균형추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여튼 몸이 어떻게 안 좋으시든 간에 딱 안 좋으시면은 근데 한 가지 안 할 게 있어요. 감기가 그럴 땐 침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감기는 싸워야 되잖아. 그럼 침을 하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기는 어떻게 감기 딱 걸린다 그러면 약 먹고 그냥 싸우라고 두세요. 열 나고 막 그러니까 끙끙 앓아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뭔가 국부에 뭔가 바이러스가 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감기 걸릴 때 뭐라 그러냐면 침 맞지 말고 약 드세요. 그래. 그것 말고는 침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절개 부위가 있으면 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뭐 제왕 절개 이런 것도 상관 있는 건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척추를 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잘 때 하는데 그 척추 푼다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구부리는 그 척추 스트레칭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건지 저는 좌우합니다. 좌우를 네, 저는 항상 저는 좌우를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구를 안 하고 측구를 해서 왼쪽부터 풀고 뒤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풀어서 이쪽으로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해요.
그리고 몸을 그 알아차린다고 하시는 게 다른 뭐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침을 계속 한 10년 정도 맞다 보면 그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왕도가 없이요. 내관을 찔러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찔러놓고 가만히 자기를 보고 계세요. 그 시간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가 니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침을 찔렀어. 그러면 탁 찔러놓고요. 몸에 어디가 변화가 생기는지 가만히 봐보세요. 근데 대체로 어떠냐면 여기다 침을 찌르면 사실은 제대로 침을 찌르면 나른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원해져요.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자각이 중요한 게 일단은 몸에 변화가 안 생기면 문제가 찌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너무 아끼지 마시고 계속. 그냥 얘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확 찔러버리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럴 때 몸에 들어갈 때 몸이 나에게 주는 침 끝에서 오는 반응 있죠. 그것도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맞은 결과에 대한 자각만 하지 마시고 침이 갈 때 이 침이 가는 그 경로와 도달한 지점과 침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거를 침 끝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전 남의 몸에다 할 때는 듣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 몸에다 할 때는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빡빡하다 느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 살에다 하면서 이 팔도 아픈데 이 손끝으로 느낀다는 게 참 네. 이게 나중에 많이 해야 느껴지는 건가 이제 그 생각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척추 그 편마비가 있을 때 한쪽에 척추에 있는 걸 이렇게 뭐 밀어낸다 하시는데 그게 침이 통증이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니, 통증은 아니에요. 아주 다른 그러니까 그 애들도 쉽게 일례로 이렇게 받을 수 침이 있는 그렇죠. 치료인가요? 침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쪽을 밀어낸다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중심부를 열어요. 그다음에 중심부가 극돌기예요. 극돌기. 이렇게 극돌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척추 날개가 있죠. 이걸 횡돌기라 그러잖아요. 횡돌기에 좌우에 침을 해보면 알아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이 횡돌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횡돌기를 일단 많이 풀어줘요. 근데 풀 때 오히려 느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 풀어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다 갑자기 한 몇 개월 지나면 갑자기 탁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면 조직이 바뀌어. 그러면 점진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장기 작업이에요. 아주. 침 명상이네요. 뭐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요가 니드라 우리 백준 선생님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딱 그 한 번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침 놓고 맨날 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일례로 어디가 열리다가 배가 편안해지고 발이 따뜻해지고 이런 거를 침 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침을 딱 할 때 들어가는 순간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 찌르는 거 아닌가 막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싹 넣으면서 나한테 몸에서 아무런 부작용도 안 일어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몸에서 오는 침 끝에서 오는 느낌을 내가 알아차릴 거야. 근데 그게 되는 경지가 상당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이 정직한 의술인 거는요. 의사들이 수술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침을 제가 많이 맞아봤어요. 저는 3년 동안 거의 누워서 그래서 등을 보면 그때 맞은 침 자국이 문신처럼 나와 있어요. 그냥 처음 침 묻는 사람은 침 맞으면 너무 괴로워요. 따갑고 막 뼈를 막 툭툭 대니까 막 아프고 근데 그거를 계속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게 이렇게 자기 몸에 이제 찌를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낌이 딱 오고 침의 변화가 자기 몸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독립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저나 조용진 선생님 저러기 필요가 없어요. 침꼭 누워서 맞아야 됩니까? 그게 좋아요. 누울 때 완전히 눕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한 45도 정도 소파에 눕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세로 딱 약간 뒤로 나른한 상태로 누워서 침을 넣고 가벼운 담요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겨울 같은 데는 아예 오리털 리버 같은 거 침 눌러도 나중에 아무렇지 누르면은 반대발로 툭 차세요. 그럼 그냥 안 아파져요 바로. 그렇게 가만히 누워 계세요. 따뜻하게. 45도요? 아까 선생님 운전도 하도 괜찮다 했는데?
침 넣고 운전해도 돼. 아니 근데 보통 침 놓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있으면 막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눌리면은 이뭐 일로 벌로 살짝 움직이세요. 안 아플 때까지. 그러면 안 아파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난번 어떤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나 침을 좀 놔달라 하셨거든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전 사실 불안했어요. 아니 이제 가서 그 누웠으면 좋겠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똑바로 앉은 채로 침을 하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몸에서 이제 불균형이 많은 사람들은 기가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 중심부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나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기 어지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어쨌든 여기 뒤로 약간. 근데 완전히 누우면 잠들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눕지는 마시고 자기를 보려면 한 45도 정도 딱 눕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만 원짜리 무중력 의자가 이렇게 생긴. 자 이제 1시간 반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